블랙홀, 무한한 영감의 세계인 우주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하면서도 정작 그 정체는 꽁꽁 싸매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무한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무한도전, 무한리필, 무한반복, 무한성장. 하지만 블랙홀만큼 무한에 가까운 존재는 단언컨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블랙홀이란 표면적이 0인점으로 무수히 수축하는 천체를 뜻합니다.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에 따르면 블랙홀은 중력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크기가 0이고 밀도와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된 천체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블랙홀이라는 명명 때문에 블랙홀의 모습이 진공청소기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 상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간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달이 지구로 빨려 들어가지 않듯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블랙홀 주위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을 공전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강할 뿐 아니라 빠질 수는 있어도 빨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에서 3000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A062000이 벌써 지구를 삼켰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블랙홀이 강력한 중력적 영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1783년 영국의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미첼이 처음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이든 행성이든 항성이든 모든 물체에는 탈출 속도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더 얻지 않으면서 그 물체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속도이죠. 참고로 지구의 탈출 속도는 초속 11,200m이고 목성은 초속 6만 m, 태양은 초속 61만 7,000m입니다. 말씀드린 존재들에서 공을 하늘로 던지면 대기를 통과하면서 불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은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존 미첼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성이 존재했을 때 탈출 속도가 초속 3억 m, 즉 우주의 제한 속도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출 속도가 빨라야 하는 항성에서는 한 줄기의 빛도 벗어날 수 없는 곳이죠. 예를 들어 거대한 항성 지표면에서 한 줄기 빛을 쏘아 올렸을 때 그 빛이 휘어져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첼은 이러한 가상의 존재를 암흑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방출된 빛이 어떤 순간에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블랙홀이 형성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항성의 붕괴로 인한 생성이 가장 많은 경우라고 추측합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태인데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크기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데 이를 중력이라 부르고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진 존재이니 그만큼 강력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 거대한 힘을 통해 항성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이때의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항성은 중력의 힘에 의해 붕괴하지 않습니다. 항성은 핵융합 과정에서 헬륨을 발생시키는데 이 헬륨을 항성의 중심부에 쌓아두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성은 점차 부풀게 되고 이를 적색거성이라 부릅니다. 결국 중심핵이 충분한 온도와 압력에 도달하면 항성은 헬륨 핵 융합을 시작하게 되고 점차 더 부풀어 올라 점근거성 단계에 진입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들은 행성 상성운을 형성하고 백색 외성이 되겠지만 더 질량이 무거운 항성이라면 끝내 중력 붕괴를 일으키게 되고 폭발 후 수축되어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항성의 붕괴뿐 아니라 중성자별의 충돌로도 블랙홀이 생길 수 있는데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하여 초신성과 비슷하지만 훨씬 어두운 킬로노바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블랙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은 일반적인 규모의 블랙홀을 이야기하지만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태양 질량의 100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을 포함한 퀘이사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랙홀은 질량에 비례하는 성장 속도의 한계를 가지는데 이를 에딩턴 한계라 부릅니다.
최대 100만 년의 자기 질량 2% 정도로 이 한계를 유지하면서 질량을 부풀린다면 10배로 커지는 데에 약 1억 년이 소요되죠.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블랙홀과 생성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이 생겨나기도 했으니 그 수명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입자를 방출하다 질량이 점차 줄어들어 결국 사라집니다. 호킹 복사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주장한 양자 중력 이론의 하나로 블랙홀이 방출하는 열 복사선을 말하는 것인데요. 질량이 줄어드는데 블랙홀은 점차 밝아지며 종국에는 창백하게 빛나며 감마선과 소립자를 방출합니다. 마지막에는 감마선을 방출하며 소멸하는데 이 모습이 감마선 폭발과 많이 닮아있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블랙홀이 소멸하기까지 약 10의 67승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우주의 나이가 고작 138억 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블랙홀의 수명은 영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생존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10년에서 40년 후에는 국부운하군 전체가 합쳐져 거대한 블랙홀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랙홀은 어떻게 촬영하는 것일까요? 2019년 4월 EHT 팀이 인류 최초로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했으며 지름은 약 380km였는데요. 인류가 블랙홀의 존재를 인지한 지 꽤 되었지만 촬영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워낙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인데요. 이런 블랙홀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지구만한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즉 불가능하단 것이죠. 그렇다면 EHT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발상의 전환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EHT는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 8개를 연결해서 블랙홀을 촬영하고 하나로 합치기로 합니다. 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합치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HT는 이때의 관측으로 5PB의 데이터를 얻었는데 저장 장치의 무게만 따져도 0.5톤에 달했습니다. 이때의 데이터가 너무나 방대해서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결국 저장 장치를 봉인하여 비행기로 수송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밝혀낸 블랙홀의 이름은 M87,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가르강티아와 같은 형태의 블랙홀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르강티아는 인류가 구현한 가장 정확한 블랙홀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M87의 실제 사진을 제외하면 말이죠. EHT의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중심부에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다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아득히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거리는 5300만 광년, 이는 우리 은하지름의 약 530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전까지는 블랙홀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밖의 방법이 없었기에 인류사의 길이 남을 성과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랙홀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 가장 일반적인 커 블랙홀을 기준으로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홀은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 에르코 영역, 강착 원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시공간의 곡률과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경우 특이점은 하나의 점의 형태를 가지지만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회전 평면상의 고리 모양을 가집니다. 두 경우 모두 특이점의 부피는 0에 수렴하는데요. 이 안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정지해버리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가속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기에 시간이 멈춰버리는데요.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유나님의 히트곡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는 블랙홀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질과 빛이 블랙홀의 질량을 향해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경계를 말합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일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안으로 들어간 누군가가 있다면 외부에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할 겁니다.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펜로즈는 블랙홀을 그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사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흔히들 블랙홀의 내부에는 영원한 어둠이 있을 것이라 여기는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지만 내부에서 바라본다면 블랙홀의 안은 온통 밝게 빛날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실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상상해보자면 절벽 끝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포의 한 지점과 닮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작용권, 즉 에르고 영역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외부에 위치하는 영역으로 블랙홀과 함께 공간도 회전하는 곳이며 틀 끌림이라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회전하는 질량은 자기 바로 주위에 있는 시공간을 조금씩 끌어당긴다고 예측하는데요. 회전하는 질량의 주위에 있는 물체는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이 힘은 매우 강력하여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물체는 빛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블랙홀 에르고 영역의 안쪽 경계는 사건의 지평선이고 바깥쪽 경계는 회전 타원체를 이루게 됩니다. 앞전에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물체나 빛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르고 영역에만 들어갔고 사건의 지평선을 넘지 않은 물체나 빛은 바깥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에르고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펜로즈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브랜드를 가르강티아의 영향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직접 안으로 뛰어든 것이 이 과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영화 인터스텔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천체 물리학자이자 상대성 이론 중력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킵손 박사가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착 원반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빠르게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으로 압축되는 구조를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블랙홀의 존재를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욕조에 담긴 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욕조의 배수구를 열면 배수구 주위에 있던 물이 배수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빨려 들어가는데 이 모습이 강착 원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블랙홀이 강착 원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질량이 큰 밀집성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 원시성이나 백색 외성, 중성자별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블랙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블랙홀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블랙홀은 형성된 이후 안정이 되면 3개의 독립된 물리량인 질량, 전하, 각 운동량만을 가집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블랙홀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대머리를 다른 대머리와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여 털없음 정리 혹은 무모 정리라고 부르죠. 유형에 따라서는 슈바르츠-슐츠 블랙홀, 커 블랙홀, 라이스나 노르드 스트림 블랙홀, 커 뉴먼 블랙홀로 구분하는데요. 최초로 관측하는 데 성공한 블랙홀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블랙홀은 커 블랙홀입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마이크로 블랙홀,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 극대질량 블랙홀, 가장 질량이 큰 블랙홀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피닉스 A로 태양 질량의 1000억 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톤 618이라는 블랙홀이 가장 거대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질량이 하향 조정되며 그 순위가 바뀌었죠. 반면 가장 작은 블랙홀은 마이크로 블랙홀이라 부르는데 사건의 지평선 크기가 기존 입자 수준으로 작은 게 특징이죠. 이러한 크기의 블랙홀들은 호킹 복사에 의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100톤이라면 완전히 소멸하는데 0.1초도 걸리지 않는 정도이죠. 하지만 그 폭발력까지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100톤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수소폭탄 수십만 개에 맞먹는 에너지를 뿜으니까요. 아직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지만 블랙홀을 이용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외부를 다이슨 스피어로 감싸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방안부터 초대형 우주정거장을 지어서 활용하자는 의견, 대량의 광물을 제공하는 물질 감압기 등이 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은 것도 현실입니다.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존재조차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말이죠. 천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블랙홀에서 보이듯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곳에 던짐으로써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여기 검고 붉게 빛나는 블랙홀 사진은 인류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신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아직은 더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주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존재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